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합니다.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고3 학생입니다. 하교 후에 실종이 됐고 경기 분당에서 있었던 고3 수험생이었는데 실종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거의 고3이 막 또 실종됐다고 하고 근처에 어디 갈 데도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도심이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했습니다만 숨진 채 발견됐어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 일단 먼저 어린 학생이 숨진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거에 대한 거는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다만 네. 발생 일시는 22일이고요. 오후에 이제 방과 후에 이 학생이 아마도 무슨 하교하면서 참고서를 사고 동선이 나왔는데 그 뒤에 이제 특정한 버스를 타고 사라졌는데 그 뒤에 발견되지 않고 걱정을 끼치다가 결국은 28일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 못 드리는 건 좀인데 이런 사건일수록 사실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하고는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황상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최종 발표는 아닙니다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6월 28일 날 오전 6시 33분경에 발견이 되긴 됐습니다. 네. 당시 이제 민간 수색견 제니파라고 들었는데 이번에도 경찰이 발견을 못했어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인데 발견했을 수색견을 통해서 발견한 네, 거죠. 민간 수색견이 발견했어요. 6시 반경에 발견했는데 발견할 당시 그 새마을 그 남쪽 정문 야산이거든요. 그런데 발견 당시 보니까 옷을 입고 있었는데 교복을 입었는데 얼굴에 종량제 봉투라고 하신가요? 그걸 쓰고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외상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유서도 없었다. 그런데 경찰에서 보기에는 외상도 없고 또 그리고 그 전날 부모한테 꾸지람도 들었고 또 확인해 보니까 전날 지인한테 그 진로 문제 때문에 약간 비관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때문에 경찰에서는 지금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은 당시에 외상도 없고 다른 걸 발견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은 본인이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부검 결과가 나오면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거 봐서는 그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청소년들의 이런 변화는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게 맞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중생이 그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듣고 그 방에서 14층에서 투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봤는데 전혀 그런 어떤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징조라든가 이 친구가 꾸준히 반복돼서 어떤 걸 토로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 그래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 같은 것들이 상당히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원인을 추정하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함부로 추정하게 되면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원망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을 또 평생 고통 속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죠. 다만 그 전에 몇 가지 어떤 이슈가 있었다. 야라면 사실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일종 꾸준하는 거야. 그거 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도 많이 혼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원인인지는 아직 밝혀진 부분이 아닌 거고 다만 우리 경찰에서는 그런 거죠. 당시 현장 상황이 외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주변의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누구랑 동행한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그쪽이 강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거라고 그렇죠. 보여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아주 험한 산골도 아니고 분당이나 이 근처라고 하니까 경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CCTV도 워낙 잘 돼 있고 또 드론이라든가 수색견이라든가 이런 장비들도 좀 잘 돼 있는데 이런 고3 수험생 키가 180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일주일 동안이나 찾아야 됐었을까라는 궁금증도 좀 있거든요. 2월 22일 날 그 부모가 이제 휴대폰 놓고 가지 않습니까? 네. 책상사를 넣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됐어요. 신청신고를 해가 가출해 신청신고를 했는데 2월 23일부터는 아마 그 기동대 3개 대대 160명 좀 되는데 180명 좀 되겠구나. 그 인원을 동원해서 하지만 실제로 알다시피 그 기동대 그 직원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이 넓으니까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길 따라 가는 정도인데 사실은 전번에 알다시피 그 군견이라든지 수색견들은 코로 냄새를 잘 맡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민간인이 구조한 건 사실은 인원을 동원했지만 실제로 전문가는 많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수색의 전문가인 더군다나 수색견을 동원했기 때문에 찾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봐서는 어느 장소를 특정할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특정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된 거죠. 예상 반경이 좀 넓었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그렇고 이전에 많은 사건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경찰을 비판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탐색견 팀이 있어야 된다. 서울경찰청엔 있습니다. 네. 경기에는 없어요? 지금도 이게 민간 수색견이 발견한 거지 경찰견이 발견한 거 아니거든요. 경찰 수색견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주로 마약 같은 거 하는 거고 이럴 경우에는 민간에 요청 받는 경우는 민간들이 수색견들이 사실은 좀 탁월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경찰이 실제로 실종자 탐지견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수색견과 실종자 탐지견은 또 다릅니까? 네, 마약견과 이런 형태의 실종 탐지견은 종이 다르기 때문에 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별도의 것 특히 경기도 넓지 않습니까? 네네. 경기도 그러니까 서울은 좁죠. 그러니까 이런 전문화된 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도 사실 이렇게 실종이 됐는데 기동대 3개 중대를 동원했다고 하지만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꼬챙이 들고 돌아다닌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건 예산 때문인가요? 전문가들을 기동대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헬기하고 드론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수풀이 우거졌기 때문에 네. 드론을 동원해도 밑에 있는 건 보이질 않기 때문에 물론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은 전번에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민간 구조견이 찾는 걸 보면 대해서는 경찰도 좀 다른 방법으로 구조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스템화되지 않고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했을 때도 실종 프로파일링이라든가 초기에 24시간, 48시간, 72시간에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고 데드라인도 다 정해서 매뉴얼을 다 정해놨어도 네.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48시간 안에 무엇인가가 동원이 되고 훑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훑는 경우도 보통 우리는 산을 곳곳 샅샅이 뒤진다고 하지만 거꾸로입니다. 사실은 산은 꼭대기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원점으로 되어야 됩니다. 수색 방식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종 전문가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 마구잡이로 두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옛날에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그 옛날에 봤던 것처럼 그냥 똑같이 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쫙 올라가서 쫙 보고 막 이렇게 해보고 막 이런 거 변함없는 것 같네요. 진짜 말씀 근데 들어보니까. 그때 개구리 소년 사건에서도 어땠습니까? 한 번 두진데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문성이 왜 수십 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진화가 좀 발전이 안 됐느냐. 인력이 부족한 문제인지 아니 시스템이 부족한 문제인지 뭔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헛바퀴 도는. 이건 참 국민들한테 부끄럽고 민망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 좀 반복되지 않게끔 일정도 시스템들을 좀 갖출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어렵나요? 어렵나? 인원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지금 산악사대 같은 거 있긴 있지만은 이런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여기에만 투입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선택을 이렇게 시켜서 전문화 시켜야 되는데 일일이 세부적으로 전문화 시키기는 어려운 게 사실은 실정이죠. 뉴욕 경찰 같은 경우는 실종 전문팀이 있어서 이런 건이 발생했을 경우는 그 실종 전문팀 팀장이 어떤 통제권을 확보합니다. 옛날에 미국의 9.11 테러 때 뉴욕 소방서장이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처럼 계급하고 상관없이 통제권을 해서 바로 다른 쪽에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완전히 이제 실무 중심으로 시스템이 변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계급 중심, 관할 중심, 여러 가지 그 벽들이 쌓여갖고 지금 이 건도 실제로는 사실은 24일 이전에 이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며칠 지나서 두지다 보니까 일단 너무 늦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드라인 이미 지난 상태인데. 알겠습니다.
경찰 쪽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도 지적도 좀 해주고 계시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실종 7일 동안 이게 있었다는 게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많이 가슴이 아픈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어서 알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시흥의 60대 사망 사건 둘러싸고도 좀 의문점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내용 시흥 노부부 사망 사건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배 팀장께서 좀 사건 개요 좀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좀 미스테리한 사건은 맞는데요. 6월 22일 날 오전인데요. 한 10시 55분경에 경매 집행관 아시지 않습니까? 경매 집행관. 예, 경매하는 경매를 경매하러 가시 집안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경매하기 위해서 딱지를 붙이러 가는데 초인종을 눌렀어요. 예. 시흥 정왕동의 아파트인데 딸이 나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안방과 거실에 60대 노부부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집행관이 가서 봤더니 거기서 예. 시신을 발견을 그렇죠. 했어요. 집안을 들어가 볼 수 있으니까 하는데 시신을 발견하니까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네. 경찰에 와서 보니까 시신이 그 당시에 사망한 게 아니고 최소한 한 달이나 3개월 전에 사망한 시신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던 거죠. 딸이 나왔다면서요. 예, 딸이 나와서 초인종 누르니까 문을 열어줬는데 네. 그 딸들이 몇 개월 동안 그 사망한 시신하고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문을 또 열어줘요. 열어줬죠. 왜냐하면 경매 집행관이 강제로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가족 관계가 노부부가 있었고요. 네. 딸이 원래는 셋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큰 딸은 다른 데에 살고 있고 지금 둘째와 셋째가 거기 있었는데 그 주변의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계속 뭔가 항의를 했는데 그 딸들이 큰 소리 내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다툼도 잦았다. 요 한두 달 사이에. 근데 60대 부부라 그러면 딸들이 다 성인일 거고 아니에요. 30 그렇죠.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라고 네. 합니다. 예. 둘째는 30대, 막내는 20대 후반인데 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상당히 약간 좀 지적장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을 경찰에서는 하고 있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화를 시도했는데 대화 상태가 약간 사회성이 없는 네. 그런 상태 쪽으로 흘러갔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이 노부부의 사망과 연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상황이 있는 건지 말하자면 다른 어떤 외인에 의해서 사망을 했는데 이도저도 못한 건지 네. 아니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 딸들이 범인인지 네.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직은 그러네요. 모릅니다. 그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 부검 상황인 진행 거죠. 중인데 지금 경찰에서는 자연사냐 아니면은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 있었고 어머니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보니까 아마 당뇨약이라든지 고혈압약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부부가 한 번에 사망했느냐? 그러면 한 사람이 살아있다고 그러면 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신고도 안 됐어요. 그런 걸 봐서는 아마 약물 중독에 의한 사고일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나가게 되다 보면은 딸들이 어떤 위해를 갈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병사를 아닐까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그 딸들이 있을 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회적인 그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사망을 했는데도 인식 못한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왜 죽었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때 신고를 안 했던 거죠. 그 전에 뭐 관리사무소에도 한두 번 올라온 모양 같은데 얘기를 안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경매 집행관이 집을 들어오니까 들어갔으니까. 발견하게 된 거죠. 안에서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20, 30대 그 여성분들이면 이걸 그렇게 모를까?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지금 얘기되는 거 보니까 진압력, 현실 인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예. 그러니까 돌아가신 상황, 그러니까 돌아가신 건 인지했는데 네. 돌아가신 상황을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후 처리를 생각 못했던 거죠. 못했던 그런 거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네. 냄새만 없애려고 뭐 방향제라든가 모기향 같은 경우 또 벌레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만 했고 장기적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상황이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불행한 밖에서도 상태죠. 악취를 느낄 정도의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렇죠. 만약에 지금 그 4, 5월 달에 사망했다 한다면 특히 이제 여름철이 하더라도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신은 사망한 순간부터 부패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부패가 진하거든요. 저희도 같은 경우에 신고받고 나가다 보면 그렇죠. 오래된 사체 같은 경우는 냄새가 역하거든요. 마스크를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두 딸은 아마 부패 냄새가 나니까 인근 약국에 가가지고 그 모기향을
모기향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모기향 알다시피 그 불을 붙이면 타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향기가 좀 강하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걸로 향을 피우면서 또 시체가 있으면 부패가 되면 벌레들 같은 거 나오기 아니 그 때문에 냄새 예방한 것 없애려고 같아요. 그 모기향을 사면서 신고를 못 할 거라는 그러니까 게. 그 정도의 진압력은 없었다. 아.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 후각이라는 게 민감하기도 하지만 한번 마비가 되면은 또 적응을 합니다, 인간에. 아 처음에 힘들지만.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방 자체가 따로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방 하나에서 생활을 했고 나머지 방에서 그냥 닫아놓고 있었나 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고 사실 좀 되게 안타까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 그 지금 말하는 4명 이후에 다른 가족들이 확인을 안 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부친이 먼저 돌아가셨고 네. 모친이 그다음 돌아가셨을 순서는 그렇게 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나 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부친께서는 지병이 있으셨고 예. 그러니까 모친은 좀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갖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경찰에서는 다른 어떤 외력보다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병사나 자연사 정도가 아니었겠는가 이게 추정하는 그러면 거죠. 부패가 되고 이랬어도 부검 결과를 통해서 그 충분히 증명이 될 수 있어요. 증명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패가 오래되면 약물 같은 걸 힘들어요. 하지만은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골절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정확히 100% 부검해가지고 결과가 나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타살인가 아니면 병사인가 자연사 정도 어느 정도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 상태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뭐 목을 졸랐다든가 뭐 그러면은 뼈가 좀 손상이 있거나 설골이 부서질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나타나거든. 근데 지금 상태는 그대로 누워 계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안경찰 이 시간을 다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보면은 워낙 이렇게 사망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뉴스에 나와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든가 이게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과거에도 일정 정도 이 정도는 항상 나왔었는데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그런 건지 정말 자고 일어나면 계속해서 좀 이렇게 어떤 상황이건 간에 좀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좀 많이 등장하는 이런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코로나 상황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갇혀서 생활해야 되는데 보통의 바깥의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분들이 그 집안에서 가족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네. 충돌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어떤 사회복지사라든가 어떤 외적 인력들이 집에 가서 예전 같은 경우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절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이 경우도 사실은 외적 인력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못 오게 하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할수록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고 거기에 대해 심리치료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옛날 스트레스 받는 거를 잘 발산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한다든지 사고가 많이 나는데 좀 더 이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21님이 또 이런 말씀 해 주셨네. 이런 뉴스들을 연이어서 너무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루시면 저희들 좀 힘듭니다. 그렇네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좀 자극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좀 자극적으로 느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파요. 이런 항상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다 보면은. 네, 아는 경찰 돌아왔습니다. 김은배, 배상훈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를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뒤에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의 사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배상훈 교수님. 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이 독립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록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은 많았고. 신청을 했지만은 검사가 신청을 받고 청구를 판사한테 안 하고 보통 보안소라든지 기각을 시켰어요. 실제적으로는 검사나 뭐 검사 정도로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적이 신청한 적이 있지만
발부받은 적은 없다. 한 6번, 7번 반려된 경우는 기록에 있는데 이것처럼 그냥 압수수색을 다이렉트로 한 경우는 거의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검사들은 압수수색 받을 일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뭐 많이 보신 것처럼 경찰에서도 여러 번 예. 신청을 했지만 반려가 뭐 많으면 6번, 보통 2-3번은 흔했고. 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좀 묘한 사건이 지금 이건 서울 남부지검의 부장검사인데 지금은 좌천이 됐지만요. 지금 오늘 나오는 얘기로는 이게 이 부장검사 문제가 아니라 현직 총경 네. 그리고 언론인 3명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도 들어가 있어요? 예. 용의선상에 예사 중인 들어가 거죠. 예, 네. 용의선상에 있고 뭐 아직 확인 안 되었지만 언론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뭐 관련된 사람도 네. 현재의 언론인도 지금 몇 명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종편에 아나운서 있다고 아까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뭐 말씀드리기가 애매하지만 이동훈 전 대변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금의 그 대선 후보도 한 분 저 관련된 분들인데 그분은 사실은 뭐 사퇴하셨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초유의 검경언 유착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돌고 있는데 아니 혐의 자체는 우리가 말하는 김영란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 아시다시피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예. 수산업자가 있었는데 그 수산업자한테 여러 형태의 그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네. 검사, 뭐 경찰, 언론인 다 연결해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하나 추가할 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지금 6월 23일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시작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친 건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이에요. 무슨 말이냐. 혐의 있는 사람의 사무실이라든지 휴대폰을 검사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했는데 네. 남부지검의 뭐 부장검사 사무실하고 휴대폰을 했어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상당을 계좌 이체하는 걸 알았어요. 때문에 증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거를 반려를 못하거나 보완을 못한 거예요. 예. 바로 청구를 해가지고 발부돼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부장검사가 뇌물로 입건은 안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리라는 건 그러니까 이걸 청탁금지법이라 하는데 100만 원 이상을 뇌물이 아니라더라도 어떤 상태든 골프를 받든 향을 받든 걸 받게 되면은 이 법에 걸려요. 네. 그러니까 뇌물죄로서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신 분이 계신데 직무에 관련한 뇌물은 아니고 일단은 100만 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건으로 그 부장검사를 입건을 했어요. 피의자를. 네. 예. 피의자를 입건했으니 검찰에서는 할 수 없이 경찰에서 올라온 수사 여기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해서 발부받아서 하게 한 거죠.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봐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아니었고 또 이른바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네. 이 경우는 사실은 불가능했다고 그렇죠. 보여지는 거고 또한 뭐냐면 이게 자택을 한 게 아니라요. 네네. 남부지검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서 그렇죠. 직접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그 지금 이 대한민국 역사상 이게 이런 건 없었을걸요. 그러니까 제가 근무할 때에도 부장검사라고 그러면 상당히 중견 간부 맞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남부검찰청에 근무를 했었어요. 박연락 근무를 했었는데 그 사무실 따로 씁니다. 같이 쓰는 게 아니고 따로 쓰는데 사무실까지 압수한다고 그러면 전체를 드렸을 거예요. 컴퓨터를 비롯해서 파일이랑 전부 이런 적은 없었죠. 검사와 경찰 간의 관계 이런 거 영화에서만 좀 봤지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땠던 거예요? 그 예전에는 수사 지휘권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영화에서처럼 무슨 조인트 까고 이런 거는 아니었겠지만은 그 뭐 옛날에 그 선배님들의 얘기가 그런 있지만 그건 사실 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네. 실제로는 상하관계가 맞았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수사 지휘권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상하관계는 아닌 거죠. 옛날에는 검사가 수사 지휘를 했죠. 형사들을 직접. 그렇기 때문에 영장 비롯 모든 서류를 검사가 지휘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직접 뭐 호출도 했고 불러갖고 그렇죠. 자기 소환해가지고 사무실에서 그렇죠. 예. 이렇게 가능했었거든요. 물어보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위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럼 이게 이런 어떤 한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앞으로 이제 지휘 고문을 막느라고 특히 검찰청의 검사들이나 그 중견 간부를 하더라도 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서 당연히 수사를 한다라고 네. 하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가 그렇죠.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검판사라든지 장성급 경찰은 경무관 이상이죠.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선권이 있죠. 그렇죠. 예. 있는데 이첩을 요구할 수는 있어요. 예. 공수처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수사기관에 그 중복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건을 한다고 그러면은 요청을 하게 되면 응해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네. 당연히 보내야 돼.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다른 수사기관, 즉 공수처 외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우리 경찰한테 그냥 이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경찰이 지금 검찰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굳이 자기들이 가져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만약에 수사를 지켜보면서 부족하다고 하면 자기들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있죠. 건데 네. 지금 상황으로는 수사가 일정도 진행된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력도 지금 공수처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서울청 강력수사대에서 예. 하는 것이 맞고 수사가 일정되면은 그다음에 공수처 이첩 부분은 그다음에 얘기를 하겠죠. 뭐 김영란법이라든가 금품 수수 관련된 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거 철저하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 함부로 그래서도 안 되지만 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흔적 남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피의자로 입건되고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거는 상당히 증거가 남아 있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계좌 이체 건이 그렇죠. 핸드폰에 이 남아 있었나 수산업자의 봅니다. 진술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고 네. 아마 그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100만 원 상당히 입금됐기 때문에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영장이 발부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진술만 했다 그러면은 검찰에서 이걸 보안수사하거나 기각을 시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을 확인해서 수신 내역을 확인했고 그 말인즉슨 내가 검사예요. 난 받아도 괜찮아. 그동안 안 걸렸으니까 이런 것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직무에 관련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아는 사이에 그렇게 받아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든 간에 직무 관계 없다 하더라도 네.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되고 1회에 그리고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게 좀 강한 법인데 여기에 해당이 됐던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은 이제 지방에 있는 예. 부부장으로 자천됐습니다. 이번 이제 인사에서. 또 수사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받아야죠. 네.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룸살롱에서 남아서 99만 원 받았다고 하는 거 그것도 100만 원 아니라고 해서 한 거 100만 아니에요? 원 아니면 입건 안 하죠. 그래서 그거 다 99만 원으로 만든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그렇죠. 지금 시기에 여부했다면 예. 그 사람들도 다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예. 경찰이 또 수사했으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가 다를 수 있는 있겠지만 것이고 어떻든 100만 그 원 이하는 액수도 입건 안 합니다. 예. 99만 원이라고 그냥 특정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건 좀 다시 봐야 되겠죠. 네. 많이 달라졌네요. 서서히 좀 변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법 앞에 모두 평등합니다. 그래야 원칙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는 경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